네, 그럼 2025년도 ICT R&D 신규 과제 협약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협약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IITP 기술전략평가총괄팀 이현석 책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늘 협약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개발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협약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는 1부 협약 체결 안내, 그리고 2부 정보 교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협약 체결 안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행기관 이행사항 안내, 협약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기술료 제도 안내,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안내, 연구비 집행 및 이지바로 안내, 그리고 이후에 정보 교류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자료는 여기 이제 보고 계신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링크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IIT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정보교류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같은 층의 사파이어 A홀과 B홀에서 사업 분야별로 연구개발 기관의 이제 관계자분들과 IITP 사업 담당자 간의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A홀에서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컴퓨팅, 인공지능, 실감 콘텐츠, 클라우드 데이터, 디지털 융합 분야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파이어 B홀에서는 전파 위성, 양자, 통신 네트워크, 디지털 보안, 디지털 사회 혁신, 국방 분야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A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제 나가셔서 끝으로 가시면 이제 사파이어 A홀이 있고요. 사파이어 B홀은 나가셔서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부 협약 체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신규 과제 수행기관 이행 사항에 대해서 IITP 기술전략평가총괄팀 최준호 수석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최준호입니다. 네, 오늘 협약 설명회 안내사항 중에서 신규 과제 수행기관 이행사항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집에 1번 안내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기술 수요조사부터 기획, 평가, 관리 등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주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 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창출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네, 안내드릴 내용은 신규 과제 공고문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인 과제 협의체, 피어 리뷰에 참여, 그리고 연구 성과 제출 및 홍보 의무, 기술 변화에 따른 연구 목표의 무빙 타겟, 기술료 납부와 기술 기여도, 그리고 평가위원 등록 및 참여에 관한 내용과 정부 R&D 결과물이 기술 사업화 및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행 체계 및 수행 주체별 역할 배분 등에 관한 안내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R&D 과제 협의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IITP는 ICT R&D 연구자 간 기술 공유와 협업을 통한
연구 성과 시너지 창출 및 체계적인 패키징 지원으로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과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제협의체는 과제 간 기술 공유 및 협업 등을 통한 조기 연구 목표 달성 및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상호 연계,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과제협의체는 수행과제의 연구 목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간 연계 및 시너지 향상이 가능한 과제를 그룹화하여 각각의 과제협의체를 구성하며 연계 가능한 과제 중 대표성이 있는 연구 책임자를 프로젝트 리더, PL로 선발하여 해당 과제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제 협의체별 프로젝트 리더, PL을 중심으로 참여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수행 과제별 핵심 현안, 쟁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롤링 플랜, 무빙 타겟을 발굴 논의하고 과제별 연구 목표, 내용 및 실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최근 기술 트렌드 및 연구 방향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IITP에서도 참여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제의 자료의 3쪽과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R&D가 끝나지 않도록 R&D 우수 결과물이 시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분들의 기술 공유 및 협업의 장인 R&D 과제협의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개방형 기술 교류의 피어 리뷰 참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방형 기술 평가 교류의 피어 리뷰는 산학연 전문가, 연구 참여기관, 수요기관, 투자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의 기술 교류 및 연구 결과 사례 공유의 장으로 추진됩니다. 기술 분야별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과제 수행 2년차 그리고 차년도 단계평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과제별 연구 책임자의 발표 후에 연구 목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석자의 검토 의견, 개선 사항 등이 제안되게 됩니다. 도출된 의견은 과제별 연구 계획에 반영하도록 연구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진도 점검, 단계 평가, 최종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간의 기술 공유뿐만 아니라 미참여 연구기관에게도 기술 공유를 통한 기술 축적, 추가 연구, 수요 발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요자, 투자자 등의 폭넓은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그리고 연구자 간 관련 연구들의 연계를 통해 연구 성과 시너지 창출 및 체계적인 패키징을 지원하여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며 시장의 다양한 잠재 수요자, 투자자에게 개발된 기술의 사전 공개를 통하여 사업화 및 투자 등의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술, 시장 전문가, 수요자, 투자자, 그리고 동료 연구자 등이 함께 고민하는 개방형 기술 성과 교류의 피어 리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3번은 공고문에 안내드렸던 정부 R&D 결과물의 기술 사업화 및 시장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중점 고려 사항입니다. 과제 제안 요구서 RFP 기획 단계에서부터 R&D 결과물의 기술 축적 또는 시장 확산 등을 고려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산업계인 경우에는 기술 축적 및 기술 사업화의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나
연구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학계 또는 연구계인 경우 연구 결과물의 시장으로의 확산 및 기술사업화 등을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체의 참여를 그리고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갈수록 산업체의 참여 비중, 역할 등을 고려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과제 종료 시점의 기술 성숙도 TRL이 5단계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연구 결과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기술 이전 대상 및 비즈니스 모델, 과제 진행 경과에 따라 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수행 주체별 역할 등 구체적인 상용화 및 기술 이전 계획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제시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수립하신 연구개발 계획을 R&D 성과 창출을 고려하여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4번 연구 성과 제출 및 홍보 관련 안내입니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을 부처 및 IITP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 안내드리는 표준 문구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등은 자료의 9쪽, 10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번은 기술 변화에 따른 연구 목표 무빙 타겟 관련 안내입니다. 연구자가 과제 수행 중 기술, 시장, 정책 등 연구개발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개발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등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중단 또는 목표 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관련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료 납부 및 기술 기여도 산정 관련입니다.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과제 협약 시에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 기여도 산정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평가 시에는 명확한 성과 활용 및 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 기여도 산정 근거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받아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 R&D의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 이전 촉진, 성과 확산 등 R&D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 계획 활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술료가 미납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표에서 IITP 성과관리 홍보팀의 기술료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위원 등록 및 참여 관련 안내입니다. 연구 책임자분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연 1회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 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가위원 등록 프로세스 등 관련 사항은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일일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연구 부정으로 인한 내부 고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정에 해당될 경우 제재 부과금 부과,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 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력이 날릴 뿐 아니라 선진화된 R&D 체계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드립니다. 만약 연구 부정을 목격하거나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IITP 홈페이지에 IITP 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신부과제 수행기관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앞으로의 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IITP 기술전략평가총괄팀 황호선 팀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황호선입니다. 두 번째 타임으로 제가 신규 과제 협약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협약 서명이 끝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 거의 사업 담당자가 아마 연구 책임자에게 협약 관련된 안내문을 전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협약을 완료하고 1차 사업비까지 4월 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협약 설명, 협약 절차하고 제출 서류 관련된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고 시스템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로드해 주시면 제 담당자가 그 내용 확인하고 4월 달에 협약이 마무리되고 1차 사업비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출 서류가 좀 많습니다. 신청할 때도 서류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아마 협약할 때도 여러 가지 꼼꼼히 챙겨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이 끝나면 혹시 돌아가셔가지고 사전에 미리 좀 꼼꼼히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과제 협약 절차 그리고 협약 정보 입력, 협약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방식입니다. 협약 방식은 본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협약 기관은 전체 연구 개발 기관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단년도 협약으로 했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전체 연구 개발 기관을 가지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주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장끼리 현재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프로세스는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협의하고 확정 지은 다음에 IRS 시스템에 협약 정보를 입력하고 협약 서류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IITP 담당자가 검토한 다음에 전자 협약 체결을 하고 마지막에 연구개발비를 분할 일시로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아이리스 협약 정보 입력 그리고 현재 매뉴얼이 있습니다. IITP 홈페이지라든지 아이리스에 들어가시면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한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 협약 정보 입력입니다.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구 책임자,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 책임자가 로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신청, 협약 절차 안내,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협약 신청,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을 클릭해서 협약 대상 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약 정보 순서대로 입력한 다음에 협약 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저희 IITP 담당자가 협약 정보, 협약 서류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마지막에 전자 협약서에 서명하고 현재 진행하는 절차로 할 예정입니다. 협약 정보 입력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전체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이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중요 사항은 관련 규정, 공고 내용 준수 여부, 신규 과제 선정 평가 때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ITP 담당자가 최종 확인한 다음에 그 연구개발비를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연구자 정보도 국가 할인제 사업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국가 할인제 사업에 대한 타 연구개발 과제 인건비 계산률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시설 장비 정보입니다. 단가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신규 과제 선정 평가 때 아마 평가 결과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 저희가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단가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저희 신규 과제 선정 평가 때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내재 시설 장비 심의 평가 서비스 엠팩에 대해서 그 심의를 또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협약 체결 후에도 협약에 변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연구시설 장비 아이리스 등록 부분입니다. 그 보유 연구시설 장비 중 현물로 개상하고자 하는 연구시설 장비, 현물에 개상하지 않은 연구시설 장비라도 연구과제에 투입해서 유지 보수 등을 사용할 예정인 연구시설 장비는 반드시 현재 연구시설 장비로 아이리스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시설 장비 중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그 단가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단가 상관없이 필수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이 외에 그 연구시설 장비는 단가 3천만 원 이상 시 그 필수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필수로 제출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그 필수 서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약서명이 끝나면 돌아가셔서 한번 꼼꼼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공문입니다. 협약 체결 및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요청에 저희가 이거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관 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이 필요합니다. 그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그 신규평가 때 저희가 나갔던 그 평가 결과를 그 연구개발계획서에 수정, 보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ITP 담당자가 이제 별도로 요구한 사항들도 현재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부 다 수정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서는 아이리스에 업로드, 한국 파일로 반드시 업로드 해 주시고 그 담당자에게 확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변명 승계 확인서입니다. 그 연구개발 과제 수행 관련 연구자 직무 발명에 대한 소속기관의 승계와 보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내부 규정 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관련해서도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대학은 직인사실 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 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및 연구소, 부설 연구소, 운영 기업에 한해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훈련 이수 확인서도 반드시 필수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밑에 하단 부분은 그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이고요.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관련된 참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여기 연구실 안전교육 훈련 이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수 서류입니다. 국가 할인 사업에 대한 통시, 수행 과제수 준수 확인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뭐 추가로 이제 변경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이제 그 가름한 상황이고요. 이제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 신규 과제 선정 시 이제 4월 기준이죠. 과기정 통보를 포함한 타부처 재산 과제를 바탕으로 그 3책 50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처들이 4월달에 전부 다 그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에서 그 신청했던 아마 기업이라든지 연구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 선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발각이 됐을 때는 참여제라든지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포기하시고 아니면 참여를 조정하셔서 그 3채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개발기관 그 대표 참여여사 확인서 및 기관 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과제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가 뭐 변경사항이 없으면 과제 신청할 때 제출한 동의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뭐 사업자 등록등도 그 과제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자 등록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기타 기본 제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제 신청할 때 그 제출을 위해받은 필수 제출 서류, 그 결산 재무제표 등에 대해서도 그 필수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사업 신청하실 때는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현재 그 협약 시점에서는 그 추정 재무제표가 아닌 그 결산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 현재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해당 시 필요시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그 신규 참여 연구자 채용 확인서,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참여 연구자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규 참여 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타 기관 소속 참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부 참여 연구자 기관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기관장이 아닌 단위 소속 기관장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컨소시엄 내에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확인서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여도 산정 근거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확인서 이제 기술 기여도 부분은 아마 여기 이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중견기업 IT R&D 지원 방안 신청서도 그 해당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중 평균 매출액 이 3천억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의무 매칭 비율을 일부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이 지원 방안 신청서도 필수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필수 서류 이제 제출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보는 슬라이드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할 그 내용들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과제 시작 종료 시점에서의 TR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서 연구의 준비도 목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연구개발 과제 수행으로 창출된 결과물을 사전 정보 공개 목적으로 예상 성과물 중 향후 기술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예고 대상 기술을 현재 협약 제출할 때 필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하고 그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기술 예고 대상을 현재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4개는 해당 시 제출 서류고요. 전체 연구개발기관 중 단가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신규 과제 선정평가 때 저희가 아마 그 사업계획서 보고 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병렬형 과제라든지 통합형 과제에 대해서는 뭐 총괄 세부 과제로 현재 공고가 나가서 현재 선정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총괄 과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괄 연구 개발 계획서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연구 데이터 공개로 현재 공고된 연구 개발 과제는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서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사용 계획이 있는 기업 그리고 영리기관에 한해서는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리기관에 있는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현황 부분입니다.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장이 인건비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 신규 과제 선정 평가 때 아마 저희가 그 평가 결과로 의견 나갔을 겁니다. 그때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 이걸 제출하시면 되고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부분입니다. 그 단계 내 직접비 40%를 초과해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정보 주고 관련 비용, 단계 내 직접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부담비 제한 금액의 40% 초과한 위탁 연구개발비, 회의 연구자 유치 지원비, 그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신규 과제 선정 평가 때 나갔던 의견에 아마 승인 사항으로 저희가 의견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규 평가 때 결과 이제 승인으로
해당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 이 신청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관리 부분입니다. 신한, 하나은행, 우리, 국민농협 등 통합 이지바로 연계은행은 보통 예금 계좌가 있고요. 가이아, 본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통합 이지바로 연계 금융기관과 연구개발비 건별 일괄 지급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기업 등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비는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출연연이라든지 대학 등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 대상 연구개발비는 기존 계좌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카드는 협약 체계로 가이아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연구비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고 발급되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 매뉴얼 참고해서 연구비 카드 신청에 발급,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기관, 대학이라든지 출연연,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집행 후 5일 이내에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의 사용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 기업 등 연구기관은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 내에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입력 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집행과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체계라든지 연구개발 편성, 변경권, 협약 변경, 각종 보고서들은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기서 가이아, 이지바로 시스템,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아이리스 시스템 이렇게 이원화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연락처는 현재 과제별 ITP 담당자는 협약 체결 변경 평가 관련된 문의 연락처고요. 아이리스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이리스 시스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고, 연구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이지바로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현재 어떤 문제사항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장비와 관련해서는 1억 원 이상 고가 연구 시설장비 심의를 받을 때에는 레드 시스템 시설장비 심의 평가 서비스를 시스템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마지막 평가위원 관련된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현재 여기 이제 선정된 연구 책임자분들은 타 과제 평가 참여를 제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연구 책임자분들은 본부적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아이리스 그리고 IATP 사업관리 시스템 이지원 평가위원 풀에 등록을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이 되면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의 평가위원으로 풀에 등록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평가위원 풀 신청 절차입니다. 아이리스에 들어가시면 사이트 접속해서 개인으로 회원 가입하시고 평가위원 후보단 클릭해서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연구 실적이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다음에 기습을 입력하고 신청 완료하면 저희 전문기관에서 전문성을 관련 서류들을 이제 검토하고 저희가 평가위원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시스템에서도 회원 가입하고 현재 필요 서류를 등록하고 그다음 평가위원 신청 완료하면 현재 저희 원에서 다시 한번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평가위원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 시스템에 평가위원 풀에 등록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돌리는 어떤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는 협약 체계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 IITP 성과관리홍보팀 김진선 책임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ITP 성과관리 홍보팀 김진선입니다. 저는 성과관리 홍보팀에서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등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 정의와 목적 등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협약에 있어서 제출을 하시게 될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료라는 용어를 정부납부 기술료와 기술 이전 기술료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료라고 하면 저희가 혁신법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 그러니까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저희 이제 협약을 하시게 될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이 결과를 통해서 파생된 그런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모두를 통칭을 하고 있고요. 실시라고 하면 이제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거나 또는 양도, 대여, 수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정부납부 기술료라고 하면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그러니까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술료의 일부는 제3자 실시에 해당하고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직접 실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이제 피드백의 일종으로 보실 수 있고, 또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이런 성과와도 관련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기술료들을 징수해서 또 다른 연구개발 사업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연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법과 시행령, 그리고 저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저희 기술료 제도 매뉴얼이 따로 있고, 또 ICT R&D 기술료 매뉴얼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공지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료의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범위,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본인들이 직접 실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3자 실시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정부납부 기술료가 있는데요.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 중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또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원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또는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 및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제 기술료 사용 같은 경우는 정부 납부 기술료를 제외한 기술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비영리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든지 또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운영 경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혁신법 시행령 4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게 대해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부 대상과 납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부 대상의 경우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기본법,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이런 것들을 다 통칭을 해서 보통 중소, 중견, 대기업, 공기업, 기타 기업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기관은 제외되는데요. 이 경우는 성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직접 실시할 수도 없고 제3자 실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이제 조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 경우는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 또는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한 날이 속한 해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어떤 것이 먼저 도래를 하는지 이 시점까지 매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3자 실시와 직접 실시에 대해서 정부 납부 기술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실시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기술료를 징수를 하셨을 때 이 징수한 금액에 요율이라는 것을 곱하게 됩니다. 요율은 하단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시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에서 이제 이런 직접 실시를 하시고 정부 납부 기술료를 내게 되시는데요. 이 경우는 과제와 관련된 수익에 기술 기여도를 곱하고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율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중소 중견 대기업이 5%, 10%, 20%였는데 지금 다 절반으로 내려간 상태이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고 있었던 과제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그 이전의 시행령에 따라서 5%, 10%, 2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 상한액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 이런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10%, 20%,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연구개발 성과 수익이 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납부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협약에 있어서 제출을 하시게 될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확약서가 이번에 조금 새로 도입이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걸 도입을 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협약을 하는 시점에서 기술 기여도라는 걸 설정하게 되는데 이 기술 기여도를 설정을 하고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나서 결과물에 있어서 이런 기술료들이 발생을 했을 때 성실하게 납부를 하겠다. 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다와 같은 이런 의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수행 기관에서도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을 하게 된 서류이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그 과제명과 과제 번호 등을 적게 되어 있고 주관 연구개발 기관 그리고 기술료 등 납부 의무 기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과제당 하나가 아니라 과제에 예를 들어서 주관 공동 연구기관 여러 개가 영리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각자 각 기관당 하나씩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정부 납부 기술료 상한액을 예상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정산까지 다 끝내고 나서 실사용 정보 지원금의 뭐 퍼센티지를 곱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한액인데 이제 요 경우는 현재 지급받게 되실 이 과제에서 지급받게 되실 정부 지원 연구비의 우선 10%, 20%, 40%를 곱해서 산출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를 했을 때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이거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술기여도 매출액 발생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협약서와 동일하게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양식과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구개발 과제 협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또 이 밑에 하단에 1, 2, 3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를 확약하고 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와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 및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의무를 이제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 확인과 매출 조사가 가능하고 기술료 미납 시 제재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번에 선정평가 하실 때도 작성을 하셨겠지만 이제 뭐 만약에 선정평가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셨다라면 수정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하셨다라고 하면 작성하셨던 건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성과 실시를 하게 될 것 같다. 뭐 예상치를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시는 한 5가지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뭐 굉장히 자유롭게 적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발 과제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 개발이 뭐 어느 정도 디벨롭 되었고 이거를 이제 좀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적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되 담당 간사님이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기여도 산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협약 시에는 저희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 수익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 제품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비율, 이것을 기술 기여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용, 이것을 사업비 기여율로 해서 두 가지를 곱한 것을 기술 기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과제의 직접 실시를 통해서 만약에 1억 원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 기여율은 뭐 50% 정도로 산정을 하시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비 기여율이 보통 75% 정도 되실 거니까 기술 기여도는 3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술료율은 2.5%이기 때문에 1억의 수익이 나더라도 정부 납부 기술료는 93만 7,5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저희는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뭐 10억, 100억 이렇게 났는데 만약에 기술 기여율이 뭐 기술 기여도가 70%다. 그러면 저희가 뭐 7억, 70억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기술 요율이라는 것이 작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납부 시에는 이제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기술 기여도와 요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이제 직접 실시로 인한 매출 발생 또는 제3자 실시로 인한 기술료 징수 시 이런 보고서들을 매년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 시에는 표준 재무제표, 매출액 입증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 상한액은 실사용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고 최초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할 때 저희는 뭐 이런 자료를 내기가 조금 번거로우니 또는 다음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고 뭐 퇴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꼭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고 분할 납부를 하실 수 있고 이 분납을 하실 경우에는 공증어음과 지급이행 보증보험 증권 등 보증수단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여도는 과제 협약 시 요번에 협약하실 때 설정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과제를 하는 중간에 있어서 뭐 기술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협약 변경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정부 납부 기술료 상한액 산정 및 적용 요율 기준은 연구개발 과제 협약 시점 기준이 원칙이므로 25년도 지금 현재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 중에도 기술 이전 또는 사업화 성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가 가능하고 이제 이때부터 5년간 카운팅을 해서 이제 매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요거는 과제 종료 이후에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징수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실 때에 필요한 서류들이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내시는 건 아니고 매출이 발생했을 때나 뭐 이렇게 내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납부 상한액을 일시납하는 경우에는 이런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첨부 자료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납부 상한액을 일시납하겠다라고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꼭 사전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심에 있어서 뭐 만약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출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발생 사유서를 쓰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부실 작성을 하시거나 또는 뭐 장기간 매출 미발생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R&D 성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함을 인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납부 기한 같은 경우는 정부 납부 기술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변경 사유는 흔하지는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천재지변 재해 또는 현저한 경영 악화. 근데 경영 악화 같은 경우도 신용평가 등급이 D등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와 기한 연장이 가능하시고 납부 방법은 역시 뭐 납부하기로 한 보증수단 제출이 필요하십니다.
그 감면 같은 경우도 이건 흔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감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규정, 제도 개선에 대해서 IITP 사업총괄팀 김기현 수석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기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 규정입니다. 네, 규정을 이 자리에서 30분간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해박 설명회이고 그리고 해박 체결에 관련한 일련의 서류나 앞서 있는 선행 규정에 대해서 이미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해박을 체결하시고 해박의 변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박의 변경하는 절차와 내용, 중요한 사항,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사항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그런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분들 중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러니까 R&D 규정, 옛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줄여서 국연사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아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 규정 없이 오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의 규정이 아닌 이후의 규정을 오늘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에 아셨던 분은 많은 부분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규정에 대해서 옛날에 이랬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규정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법령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은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른 각 구시인문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일 위에 보면 법 13조, 법이 혁신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 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가 줄여서 연구비 사용 기준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아마도 80, 90% 많이 보실 거고요. 평가를 하거나 협약을 하거나 등등의 내용은 혁신법과 시행령 등의 내용으로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통신 분야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ICT 분야에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표에 나오는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에 보시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로 많은 부분이 법령으로 상향이 되고 연구비 사용 기준 등 해당되는 구시문이 거의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서 설명, 패례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화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엊그제 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최신본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과학기술통신부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희 홈페이지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치시면 25년께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R&D 규정을 이 정도는 알았어. 이렇게 예전에 수행했었어. 근데 예전에 혁신법이랑 뭐가 다르지? 라고 하시는 분들 다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협약 설명을 듣고 계시는데 협약은 일괄협약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왼쪽 편 위주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3년짜리 연구개발 기간이고 5년짜리 연구개발 기간이든
연차별로 협약하지 않습니다. 4월 중에 협약을 하시면 3년짜리 과제다, 5년짜리 과제다. 뭐 단계로 구분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단계는 단계로 그냥 구분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협약의 기간, 연구개발 기간 그대로 일괄 협약을 합니다. 이번에 협약하면 내년에, 내후년에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협약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그러면 협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저희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되고, 거기에 협약의 당사자는 주관, 공동, 위탁기관입니다. 협약할 때 위탁기관이 없으면 주관, 공동입니다. 그래서 협약의 당사자는 주관, 공동이고, 저희 전문기관과 협약한 이후에 주관하고 공동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지 않습니다. 임명계약 없습니다. 전문기관과 주관, 공동, 위탁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협약의 당사자가 주관, 공동, 위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구 책임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혁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구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연구 책임자를 혁신법 시행 이전에는 그렇게 통칭해 왔었습니다. 혁신법 법령 시행 이후에 연구 책임자라 함은 주관의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공동기관, 위탁기관의 책임자도 연구 책임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협약의 변경,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의 변경이 생기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동의 책임자, 위탁의 책임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좀 혁신법 이후로 달라진 게 크게 있다. 그리고 위탁기관.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이 일부의 연구 내용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동기관은 위탁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공동은 위탁 연구개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관만 발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주를 받은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협약의 당사자는 주관, 공동, 위탁이라고 말씀드렸고 협약의 당사자 중에 주관과 공동만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일부의 연구를 수행받아서 주관에 받아서 하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유형의 성과, 유형, 무형의 성과 모두 합쳐서 연구 성과는 주관기관의 소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는 이제 일괄 협약을 했으니 혁신법 이후로 평가는 연차별로 연차 평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정 평가 이후에 지금 협약을 이후에 이제 협약 이후에 되면 평가 기다려지는 거는 최종 평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구 개발 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 근데 단계로 구분되어지는 경우에는 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장표의 우측을 보시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연구 개발 기관이 전체 연구 개발 기관으로 일괄 협약을 하게 되고 연구비를 산정을 할 때 비율에 따른 산정, 앞서 협약 제출하는 서류에 보시면 위탁비 산정 그리고 연구수당, 간접비 등 비율에 따른 산정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른 산정은 전체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금액 대비입니다.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면 해당 단계가 되고요. 2월도 전체 연구 개발 기간 단계가 없으면 연차별로 돈이 인건비를 또는 연구 활동비를 연차 내에서 다음 연도로 넘길 때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면 단계 간 2월은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때 단계 2월을 할 때는 보시는 장표와 같이 연구수당과 현물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계 내에서 2월의 의미가 없으니 내가 인건비를 사용해서 연구활동비를 전용 이용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다.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목은 얼마든지 변경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의 변경은 연구 개발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5년짜리 과제면 5년짜리 과제 끝나는 날까지 변경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있는데 이거는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이 된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법에 올해 바뀐 사항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납부 기술료는 기 전임 담당자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초기 중견기업의 기간부담금 현금 부담 완화. 시행령 법령으로 바뀌기 이전에 초기 중견기업 지침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규정이 아닌 그 지침을 규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사안이 하나 있고요. 원하시는 초기 중견기업 있다고 하면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현금 부담이나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성장평가가 다 끝났으니까 이 시정 기간도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향후에 나중에 평가를 받으실 때 혁신법 바뀐 것 중에 평가위원이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 이외에는 평가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실 때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대학교 홍길동 교수가 한국대학교 피평가 기관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과만 다르면 평가위원은 오실 수 있다.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신청할 때 대상도 아닙니다. 국제공동연구의 사채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은 앞서 있는 담당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70 주의하시라고. 근데 370의 예외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국제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는 예가 있습니다. 예외.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가 47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적 요건이 있습니다.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해외 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해서 와야 됩니다. 부담하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4760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외정보 수혜 신고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 정부지원금 연구기관 부담비인데요. 혹시라도 협약을 하실 때 내가 우리 기관이 정부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기관 부담비도 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영리기업이 왕왕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최소 기관 부담금의 현물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과제 여러 단계 중에 보면 협약이 끝났으니 이제 협약 체결이 과제 기획 끝나고 선정 끝나고 난 다음에 협약 체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저희가 협약 체결한다고 안내를 통보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 4월 말에 연구비 집행까지를 저희 내부에서 목표를 하고 있지만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협약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약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내에 협약하시는 게 맞고요. 평가 의견이 통보가 됐을 겁니다. 평가 의견에 관련한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그 보완된 의견을 갖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협약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국외 수혜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연구개발 기관은 협약 연구개발 기간 시작일이 4월 1일자입니다. 즉 2025년 4월 1일부터 주관공동 위탁의 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재정적, 노무적, 행정에 관련한 내용으로 국외로부터 어떤 받는 대가가 있으면 연구개발 협약할 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고요. 국외 수혜 정보 보고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는 IRT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3750 긴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3750에 많은 질의가 오시는데 위탁기간은 3750의 과제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탁을 수행하시는 연구자분께서는 3750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기관의 책임자는 책임자가 아니라 연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삼책할 때는 주관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된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ICT R&D 사업에서는 일자리 3종 패키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 대비 신규 채용 청년 인력을 의무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리 기업 중에 전체 연구개발비가 매 5억 원당이 되는 경우 올해 1차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한 명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채용한 인력을 의무 채용 인력으로 가름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현금 부담 감면은 선택사항입니다. 앞서 보셨던 내용을 보시면 정부 지원금 비례 청년 인력 의무 채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있는 현금 부담 감면과 정보 납부 기술료 감면 연기한 인력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십니다. 네. 3.50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개선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저희 협약 체결 서류 중에 이 부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첫 번째 영기관 연구실 운용 활용 계획서 등 이렇게 규정적으로도 강조를 하는 이유는 협약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이고, 임에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보시면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이 제일 주요 관점은 협약할 때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에 계상하는 게 연구수당인데, 그 연구수당을 협약할 때 20% 이내로 계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정 인건비가 100이에요. 그러면 20% 이내면 20까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는데, 연구수당을 0으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단계 기간 이내에 연구수당 증액 신청 자체도 불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구수당을 하실 거면 협약하실 때 잡으셔야 됩니다. 예외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 예외사항은 뭐 연구 기간이 바뀌거나 연구비가 증액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비, 비영리기관 특히 간접비가 올해 3월 달에 간접비 고시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연구기관께서는 4월 1일자 기준으로 간접비 고시 비율이 비영리기관이 3월 6일자로 변경됐고, 대학은 작년 기준의 간접비 고시 비율입니다. 그에 따라서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장표에 빨간색에 있는 내용에 간접비 고시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수행하시다가 간접비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간접비도 협약을 체결할 때 있는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상향 조정되면 신청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또 별도입니다. 앞서 장표에 있는 설명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왼쪽에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연구비 이외의 내용이고, 뒷장에 보시는 장표는 연구비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 장표에 제가 앞서 ICT R&D 관련한 특별한 규정만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내용에 공개 소프트웨어, 일반 과제를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를 전환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반 조성 사업일 때 연구 장소를 이전하거나 등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승인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혁신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R&D를 수행하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시는 겁니다. 연구 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 책임자는 주관, 공동, 위탁까지 책임자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질문이 저희 교수님께서 6개월 또는 1년간 연구원을 가시는데 연구 책임자를 하고 계십니다. 연구원을 가는데 연구는 계속 수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희 규정상으로는 6개월 이상 과제 국내를 떠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과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가서 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어도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발전이 돼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때 공동기관과 위탁기관 등등의 연구원 컨소시엄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문서로서 확인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변경하지 않고서도 연구 책임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은 받으셔야 됩니다. 연구 책임자를 변경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연구원을 가서 그러면 연구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구원을 갔는데 과제 수행을 위해서 과제를 연구 책임자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연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학회에 참석하시거나 논문 발표에 참석을 하시거나 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신다거나 또는 주관 공동의 어떤 컨소시엄에 관해 세미나, 워크숍 등 과제와 직접 연관성 되어 있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다고 하면, 소명이 된다고 하면 연구비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기관 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약의 당사자, 주관 공동 위탁 기관입니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이 A에서 B로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있는 내용으로 양도, 양수하셔야 됩니다. 저희 관리규정 26조에 의해서는 포괄 양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괄적인 양도, 양수 계획을 체결하셔야 되고 공정된 문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위탁기관이 성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대학교 교수님이 미래대학교 교수님으로 이직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서 한국대학교는 안 하고 미래대학교 교수로서 수행하시면서 연구를 계속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연구 책임자가 연구기관도 변경되지만 아예 공동기관도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탁기관에 있는 한국대학교 교수님이 수행하셨던 유형의 성과, 무형의 성과, 유형의 성과 연구장벽했다고 하면 특허 등 무형의 성과 있다고 하면 모두 다 한국대학교에서 미래대학교로 포괄 양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협약의 변경 중에 연구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구비에 대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73조에 있는데요. 여기서의 문구는 앞서 있는 문구의 공동 키워드를 보시면 협약의 변경에 보시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중요사항 변경이 사전 승인이고요. 여기에 연구비에 대한 내용도 73조 사전 승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에 문서로서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와 협의가 끝나고 승인된 공문을 저희가 통보를 할 때 그 이후부터 변경된 연구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사후적으로 그러면 가능하냐? 내가 연구시설 장비비 3천만 이상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규정적으로는 불인정입니다. 속칭 토해내시는 거죠. 사후 검토 없습니다. 연구비에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지라 예를 들어서 단순 실수이거나 고의가 없거나 정말로 몰라서이거나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저희 과제 담당자랑 협의해서 소명이 된다고 하면 전체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그 소명이 되면 변경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있는 장표 중에 보시면 전체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일괄 협약을 한다고 그랬고 단계로 구분되어지면 단계로 구분될 경우에 단계 정산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정산 부분을 빼고 넘어가서 정산을 할 때 정산을 하기 이전까지 그 상태를 연차별로 제 인건비든 연구활동비든 이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산을 하기 이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소명에 대한 합리적 소명이 된다고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하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소명이 되어야 되신다는 것. 그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있는 사항은 보시는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서 있는 거는 협약의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보시는 거는 통보할 내용입니다. 소소한사항이라는 거죠. 미미한 사항인 거. 그 중에 수행하는 연구자의 변경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변경이라고 했더니 저희 연구 책임자가 바뀌었는데요. 공동기관 위탁 책임자가 바뀌었는데요. 아까 제가 주관 공동 위탁 책임자는 책임자의 변경은 승인사항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연구 책임자도 넓은 의미로 참여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참여 연구자의 변경을 통보사항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연구자 중에 연구 책임자는 승인상이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협약의 변경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가, 근데 이제 뭐 협약을 아직 안 하셨는데, 평가. 그죠? 이제 단계로 구분되어지는 경우에는 단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 단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를 앞두는데, 그 전에 내셔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차 연도는 11월 31일까지가 저희가 전체 연구개발 기간 동안 1차 연도인데, 11월 30일이 끝나면 연차 보고서를 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4월 1자 12월 30일이니까 11월 31일까지. 단계로 구분되어지는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보고서를 내는데 단계가 끝나는 날. 그럼 단계가 끝나는 날에 단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계 평가에 즈음해서 단계 평가를 바로 하고 연구비도 집행해야 되는 연말과 연초에 그 시기에 즈음해서 저희 쪽에서 서로의 편을 위하여 단계가 끝나기 전, 2주 전이나 단계 보고서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요청할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단계가 종료일까지 단계 보고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최종 보고서는 연구 개발 기간이 12월 30일 끝나면 2개월 이내, 2월 28일이, 12월 30일은 2월 28일입니다. 그렇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 연구 기간이 종료때 하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과 활용 보고서라고 그래서 종료된 이후에 5년까지 매년 그 성과에 관련한 내용으로 조사에 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협약에 따른 의무상 불이행으로 과제가 종료된 이후라도 협약의 의무상 불이행으로 인해서 제재 처분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계 평가 최종화의 결과 등 내용은 참고해 보시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주관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과 위탁이 있으면 위탁 기관까지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과의 귀속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은 성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동 연구를 만약에 하시는 경우 국제공동 연구 개발비 또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이용한 국제공동 연구를 한다고 하면 최단으로 그 성과는 국내 연구기관이 국내 연구자가 우리가 그 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이 성과를 어느 정도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극적인 최대한 노력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최종 연구가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수행 중인 과제는 공개하지는 않지만 최종 평가가 끝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비공개 승인 요청 대상 기관은 본 상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과제는 최종 보고서는 다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이다. 제재 처분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의 의미는 뭔가 연구 수행하면서 무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발생이 돼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을 떠나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행 과정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이거나 연구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비를 제대로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등의 이 6가지 사유에 여기에 계신 연구자 연구기관들 분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 과제에 관련한 내용으로 문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과제 담당자한테 과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규정이나 그런 거 모르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저희 문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아이리스의 사업 연구 수행 문의에 사업 과제 제도 문의 R&D 신문고가 있습니다. R&D 신문고에 해당되는 과제 번호를 체크하시면 저희 과제 담당자와 바로 온라인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희 과제 담당자 답변 안 되시면 저한테도 답변이 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나 기타 등등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IIT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R&D를 수행하시면서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규정 아니에요. 이걸 좀 바꿔주세요. 좀 제도 개선해 주세요.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국가 R&D 제도 개선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의견을 내주시면 매년 의견을 대신해서 다음 연도에도 좋은 행정 제도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집행과 통합 이지바로에 대해서 IITP 성과관리홍보팀의 박성현 수석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ITP 성과관리 홍보팀의 박성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주의사항 위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 돌아가셔서 아이리스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 진행하시게 되면 협약 체결 때 편성했던 연구개발비 내역이 통합 이지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 그쪽으로 이관이 연계가 돼서 넘어올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 협약 체결 이후에 연구비를 사용하실 때에는 통합 이지바로 가이아라고 하는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게 되고 나면 아까도 계속 협약 체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협약은 없어졌고 일괄 협약 또는 단계 협약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정산은 그리고 그 시점 정산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정산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정산을 그 마지막 연차에 하게 되면 혹시라도 사용하실 때 좀 잘못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점검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시 점검도 받게 되고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 종료가 되거나 단계 종료가 됐을 때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종료되기 전까지 받는 거는 상시 점검이고요. 그래서 간혹 상시 점검에서 불인정이거나 보완 사항이 지적될 수가 있는데 수행 기관 쪽에서는 그럼 이거 저희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상시 점검에서는 잘못 사용했으니 수정 보완하셔라라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납 절차,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되는 거는 최종 정산 단계에서 진행이 되니까 상시 점검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정산이 되고 점검이 되는지를 나타낸 도표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시 점검 매번 3개월 분기별로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에서 6월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저희가 과제 종료되기 전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산하면 되게 되는데 과제가 끝나고 나면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 시스템으로 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 실적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제출해 주셨던 사용 실적 보고서, 그다음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정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산에서 잘못 사용된 부분들은 이제 환수가 되고 잔액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실 때는 직접비랑 간접비로 나뉘게 되는데요. 쉽게 딱 표현되는 것처럼 직접비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금액,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접비는 연구 개발을 할 때 간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연구 개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계산 금지라고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가능한 세금, 관세 이런 것들은 계상을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간혹 정산되고 나서 상시 점검이나 정산 때 많은 부분들을 불인정받는 부분들이 이 환급 가능한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 부분이 있는데 집행하실 때에는 공급가액만 집행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부가세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불인정됩니다. 그러면은 뭐 카드 점표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에 부가세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중에 집행하시고 나서 그 부가세만큼은 시스템을 통해서 환급 다시 계좌에 입금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 이후에 다 환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하실 때 뭐 소관, 세무사나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류, 유흥비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많이 좀 간혹가다 이게 거의 없었는데 많이 좀 되는 게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또는 이제 동일 연구개발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저희도 이게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집행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확인이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통상적으로 그 수행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던 거래처가 있어서 연구개발비도 그쪽을 통해서 계속 거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단독 판매처가 아닌 뭐 연구개발기관의 동일한 사업자였거나 아니면 뭐 연구 책임자의 친족 관계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들하고 거래하는 것들도 다 불인정 사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액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소액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큰 금액들이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큰 금액들이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재 처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예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최대 주주가 동일한 경우 뭐 대표자 또는 최대 주주가 가족관계인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영리기관 쪽에서는 집행하실 때 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계상을 하실 때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는데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사용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든지 그 현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을 현금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실 때에는 보시면 여기 4번에 보시면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꼭 연구비 카드나 계좌이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영리기관들의 인건비는 자계좌 이체가 가능하거든요. 자계좌 이체가 가능하니까 그분들은 예외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인건비 설명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과제 종료 일까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이 지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평가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정산 수수료, 공급요금 같은 경우에는 과제 종료가 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과제 종료 이후에도 집행을 해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장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고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사용 내역을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다 하고 검수까지 다 완료되고 돈만 집행하면 사업비만 연구 개발비만 집행하면 단계가까지가 지출 원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수행기관에서 저희는 사용 계획 다 세웠고 결제까지 맡았습니다. 그럼 이게 원인 행위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물품이 들어와서 검수 절차까지 끝난 상태가 원인 지출 행위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입니다. 요거는 혼동하지 마시고요. 꼭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 입고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아래 내용들은 참고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좀 공통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항목별로 직접비에 있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다 아시다시피 참여 연구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 연구원분들 이외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분들한테 혹시라도 연구개발비가 집행이 되면 다 불인정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 참여 연구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규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연구원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변경으로 아이리스를 통해서 협약 변경을 꼭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게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연구원분들이 바뀌셨는데도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인건비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불인정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참여 연구원들이 변경이 되면 꼭 협약 변경을 통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 산정 사용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계산 부분은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 참여 연구원분들한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실 수 있고요. 영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현물을 사용을 하시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참여 연구자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소 중견 기존 인력 중에 행정기관장이 현금 계산 인정한 참여 연구원. 여기 보시면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거는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채용자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딱 되어 있는데 중소 중견 기존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금 계산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 계산 인정한 참여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받으셨을 때 아마 기존 인력 같은 경우에 뭐 이 과제는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하다. 라는 아마 문구나 그 다른 표현으로 아마 인정되는 여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지 우리는 그냥 잘못해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집행을 하시면 불인정될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은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비영리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뭐 참여 연구원은 아니지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리기관은 이제 연구 근접 지원 인력비를 편성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 전 연구개발비를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계좌 선이체 불가, 그다음에 통장 사용 불가 뭐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에 들어가면 참여 연구원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좌로. 근데 그게 이제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4대 보험을 다 포함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시스템에서 편성하고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로 영리기관에서 인건비, 참여연구원분의 인건비를 자계좌 이체를 가능하게끔 인건비만큼 풀어놨는데 간혹 가다가 월급 지급, 급여 지급일이
뭐 오늘 날짜 4월 17일이다. 근데 영리기관에서 뭐 4월 1일 날 인건비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계자로 이체를 해가셨어요. 그릭하고 4월 17일 날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17일 날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연구비 유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선이체는 하지 마시면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영리기관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지급한 비용을 통합이지바로 해서 자계자로 이체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게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희시비비가 좀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영리기관 쪽에서는 인건비 이체 관련해서는 필히 선이체하지 마시고 자 비용으로 먼저 인건비를 지급하신 다음에 통합이지바로 해서 자계자로 회사 통장으로 이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리기관 쪽에서.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는 그거를 영리기관의 채무 변제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 목적으로 집행한 거다라고 유용으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으로는 절대 이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내부 인건비를 통합이지바로 해서 자계자로 이체해서 급여를 이체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 관리하는 예시도 좀 드려놨으니까 이건 나중에 인건비 지급하실 때 관리하실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비영리 기관 쪽에서 이제 학생 연구원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산학협력단 쪽에서 이거는 더 잘 알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고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필히 심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정산할 때 그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다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가 돼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 2개월 이후에 입고돼서 사용된 거는 저희가 불인정됩니다. 근데 다만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 그다음에 재해 중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도 저희가 인정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필히 연구장비 구매하실 때에는 이 2개월 전에 입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리기관에서 현물로 연구 장비를 잡으실 때는 구입가의 20%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발 시장 5년 이내에 있는 해당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실 때는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재료비 쪽이고요. 연구 재료비도 보시면은 그 구매 기한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과제 종료 1까지 연구 재료비는 구매 1까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활동비고요. 아마 많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연구 활동비일 거고요. 연구 활동비는 이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사용하실 때 수행기관들에서 특허, 출원, 등록 비용을 연구 활동비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불인정입니다. 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조사, 특허 전략 이런 곳에서 활용되어지는 비용을 집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특허 출원이나 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집행되느냐? 간접비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많이 이제 좀 잘못 집행을 하셔서 불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리기관에서 회사 전체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구 활동비로 잡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임의로 우리 이 과제는 요만큼만 사용할 거야 그래서 임의로 참여 연구원들의 어떤 뭐 비율이나 이런 걸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책정을 해서 임의로 집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불이용되고요. 필히 이 과제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량이라든지 요거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네트워크 사용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이런 것들을 영리기관이나 뭐 비영리기관 쪽에서 집행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넘어갈 거고요. 또 하나가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나 뭐 소모성 비용 또는 냉난방 청결을 위한 필요한 비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구실 운영 장비 활용 계획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있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간혹 가다가 수행기관 쪽에서 저희 사무실에 뭐 공기청정기 사도 되나요? 아니면 뭐 에어컨을 설치해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 판단 기준은 그 과제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되는 과제이냐 만약에 실험실인데 온도 변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럴 때는 뭐 온도 제습기라든지 냉난방기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하시는 거는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무용품, 뭐 펜이라든지 필기구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비 활용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사용은 가능한데 다만 과도하게 집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범위를 넘어가는 뭐 볼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제가 넘어가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읽어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건들이라서 제가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필수 제출자입니다. 연구수당은 뭐 아시다시피 많은 수행기관에서 잘 집행하고 계시고요.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연구수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히 참여 연구원분들의 전원에 대한 평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과제를 중간에 그만두고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도 참여 연구원에서 빠지신 분들이라도 다 평가가 돼서 평가 내용이 다 있으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들 간혹 가다가 지금 이분은 퇴사했으니까 연구수당 지급 평가에서 제외해야지 하시면 나중에 인정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필히 참여한 연구원들의 모든 전원의 평가 결과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도 퇴직한 사람이더라도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겠습니다. 보안수당은 크게 이제 의미 없어서 위탁 연구개발비는 아시다시피 주관기관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비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비에서 특허 출원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간접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히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승인사항이든 그냥 일반 변경사항이든 다 변경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다 인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라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고요. 주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하실 때 주의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기재해 드렸으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집행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집행 사례인데요. 많이 들리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뭐 학생 인건비를 줬다가 다시 교수님이 그 교수님 계좌로 이체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시면 내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많이 이제 접수도 받고 권익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저희한테 이제 수사는 아니고 조사 의뢰 같은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 인건비 집행하시는 분은 꼭 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뒤에 있는 집행 내용 사례는 보시면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집행을 할까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계산서를 허위로 견적서나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할까? 요즘에는 다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띄는데 이렇게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할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점포,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상시 점검할 때는 아닌데 정산을 할 때 저희가 의심되는 곳들은 이렇게 좀 찾아가는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안 걸리겠지 뭐 이렇게 하시다가 다 걸려서 다 환수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시 점검에서는 좀 발견하기 좀 저희가 솔직히 좀 어렵고요. 정산 시점에서 저희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연차 정산을 할 때에는 연차별로 이런 사례들을 발견하고 불인정 때려서 환수받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괄 정산을 한다거나 단계 정산을 하기 때문에 2년, 3년치의 금액들이 한 번에 정산 회수금으로 발생을 해서 반납 환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큰 부담이고 이게 연구개발 과제로 재투입돼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수돼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필히 집행을 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 유의사항들을 집행 주의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제가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사용 안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아마 기존에 저희 연구개발에서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셨던 기관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스템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메뉴 구성만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표 자료에는 통합 이지바로 사용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사용 매뉴얼은 아시다시피 너무 분량도 많고 제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어서 이게 보시면은 통합 이지바로 화면이고요. 딱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gaia.go.kr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뜨실 거고요. 여기에 로그인 화면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회원 가입,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꼭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 보시면 여기에 메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다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어려우신 거나 좀 어려웠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자 매뉴얼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보시면 전문기관 정산 담당자, 뭐 연구개발 사용자 등록 처리라든지 사업단 담당자 이렇게 매뉴얼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통합 이지바로라고 하는 창을 클릭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사업비 집행 관련된 집행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보이게 되고요.
저는 지금 과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려도 이제 아무 과제 내역은 좀 안 나오고요. 아마 협약 체결 끝나고 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과제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보실 때 혹시 아이리스랑 협약했던 그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하고 통합유지바로에 기재되어 있는 편성 내역하고 차이가 있는지, 뭐 차이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시스템 오류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비 카드,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사용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요거랑 뭐 재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재사용 신청 이런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일괄 지급 기관하고 건별 지급 기관이 있는데 1급 지급 기관 같은 경우는 비영리가 되겠죠.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를 자계자로 직접 저희가 이체를 해드리고 건별 지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연구 개발비를 이렇게 통합 위시바로에 가상 계좌에 다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가상 계좌라고 제가 좀 표현을 드릴게요. 통합 위지바로에 연구 개발비가 그 과제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괄 지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나면 그 사용한 내역들을 통합 이지바로에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영리기관, 건별 지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그 집행 서류와 증빙 서류들을 등록하면서 이체, 그러니까 그 사용한 거를 이체를 해주셔야지만 집행이 완료가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과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학생 인건비, 영시할 장비비 이렇게 쭉 비목 항목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카드 결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다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러오게 해서 집행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잘못 집행된 건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 취소를 해서 다시 환립받아서 다시 집행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는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들은 이렇게 환입하셔서 사용을 다시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아마 집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계일 거고요. 그다음에 정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 정산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시 점검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보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뜰 거고요. 그다음에 정산 준비, 그다음에 사용 실적 보고서, 과제가 다 끝나게 되면 사용 실적 보고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하고 돼서 최종 제출을 눌러야 되는데 이 절차가 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실무 담당자분께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연구 책임자분께서 제출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회계 감사 쪽, 그러니까 아마 시스템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지정을 하실 거예요. 실무 담당자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연구 책임자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회계 감사 한 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제 실무 담당자분이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연구 책임자가 다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 감사 부분 그 회계 감사 담당하시는 분이 제출을 하게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연구 책임자분께서 최종 제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간혹 이제 정산을 하다 보면 이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회계 감사까지만 하고 마지막에 연구 책임자분이 최종 제출을 안 해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최종적으로는 연구 책임자분께서 제출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한 몇 년 후에 사용하셔야 될 메뉴가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이제 연구비 반납, 나중에 이제 정산 결과가 나와서 얼마 반납됐고 얼마가 우리가 이제
반납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매뉴얼도 있고 집행 동영상도 있으니까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동영상이나 매뉴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 이지바로 콜센터 연락하셔서 상담 문의하시면 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까지 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이것까지 제가 끝으로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 설명을 끝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협약 체결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